거울과 렌즈, 먼저 빛의 반사와 거울 봅시다. 빛의 반사라는 개념은 손전등 빛을 거울면에 비추면 빛이 되돌아 나오는 것처럼 직진하던 빛의 성질이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한다. 그러면 지난번쯤에 배웠었던 그 빛의 직진이라는 성질이 있었잖아. 빛의 직진. 그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했었지. 이렇게 빛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다른 경계면에 부딪혔었을 때 다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한다. 그랬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크기가 같다. 이게 반사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이 평평한 거울면을 중심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입사광선이라고 할 거예요. 입사광선. 빛이 돌았다가 이 거울면에 반사가 되어서 빛이 다시 나가겠지. 이것을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그랬었을 때 이 평평한 이 거울면을 중심으로 수직의 가상의 선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수직이지. 이 수직의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요 부분을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상의 선인 이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것이 반사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사각과 반사각,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요 거울면을 중심으로 입사광선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요 부분이 입사각이고, 지금 반사광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반사각이라고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도 요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 뭐냐면 이 입사각을,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반사각이라고 해서 실제 문제를 냈었을 때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잘못해서 입사광선으로 이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하겠다. 이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요 부분이 입사각, 그리고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요 부분이 반사각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것이 반사 법칙입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자, 이 빛의 반사에 관련된 부분 내에서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정반사라는 것은 이렇게 빛이 나란하게 입사가 됐었을 때, 이 입사광선이 나란하게 들어왔었을 때 이런 거울이나 아주 잔잔한 호수의 평면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를 하는 부분을 정반사라고 한다. 일정하게 입사광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평한 면에 반사가 되면 반사광선도 평평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된다. 이것이 정반사이고, 난반사의 경우에는 이 나란하게 입사한 빛이 이 바닥면이 아까는 평평했지만 울퉁불퉁해. 종이같이. 이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이 굴곡진 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반사 광선이 나가겠지. 요거를 이제 난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난반사가 극장의 화면이 난반사라고 했지. 이렇게 보면
앞에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 이렇게 의자들이 쭉 있으면 이 뒤에서 영상기로 이렇게 빛을 비추겠지. 그러면 빛이 어떻게 들어가겠어? 이렇게 빛이 나란하게 들어오면 이 스크린 표면이 다 울퉁불퉁하니까 반사 여러 각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좌석이 한 20개도 있을 거고 앞에서 뒤에까지는 뭐 20개가 훨씬 더 되겠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스크린 화면을 봤었을 때 다 보이게 되죠. 요게 난반사를 이용한 거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면 거울에 의한 상 봅시다. 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울이라든지 렌즈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내가 거울을 본다 그러면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를 봅시다. 보면 자, 여기 우재가 이렇게 평면 거울을 보고 서 있어. 그랬었을 때 우재가 자기 다리를 한번 쳐다봤다고 합시다. 먼저 여기 다리에서 나오는 혹은 다리로 빛이 들어가서 반사된 빛이 이 평면 거울에 비치게 됩니다. 평면 거울로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발에서 나온 반사된 빛이 평면 거울에 반사가 돼서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눈은 이렇게 빛이 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 평면 거울의 뒤에서부터 직진해서 자 빨간색으로 바꿀게. 어떻게 사람은 인식을 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 뒤쪽으로 빛을 연장해서 만나는 곳에 생긴 사항을 보게 된다. 실제적으로 여기 다리에서 거울에 반사가 돼서 눈으로 들어오지만 우리 눈에서는 이 거울의 뒤쪽에 이 우재가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 거울면을 중심으로 해서 물체와 대칭인 모습이 보이게 된다. 거울면을 기준으로 이 물체와 대칭인 위치의 모습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상의 모습은 거울면을 기준으로 물체와 대칭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안녕 해보란 말이야.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그러면 거울에 비친 상은 어느 손으로 왼 인사를 하고 있을까? 나는 오른손을 들어서 안녕하고 인사를 하고 있겠지만 그 상의 모습은 왼손을 들고 안녕하고 있다. 즉 물체와 대칭인 모습이다. 그리고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다. 실제적으로 물체보다 작게 보인다거나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물체의 크기와 같게 보인다. 이것이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면 거울을 우리가 전신 거울이라든지 자동차의 후방 거울, 자동차 후방이라는 것을 운전석 안쪽, 운전석 옆에 있는 안에 있는 룸미러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잔망경 등이 대표적인 평면 거울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 앰뷸런스들 보면 앞에서 보면 앰뷸런스가 거꾸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평면 거울로 뒤에 따라오는 앰뷸런스를 봤었을 때 이 물체와 대칭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앰뷸런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거울에는 대칭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앰뷸런스라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얘 자체를 반대로 적어놓고 우리 운전하는 사람이 봤었을 때 제대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급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고 차를 양쪽으로 비켜주겠지. 그런 식으로 후방 거울, 우리 자동차의 후방 거울이 평면 거울이기 때문에 물체와 대칭인 모습으로 상이 보이므로 앰뷸런스 앞부분에 적혀져 있는 글자는 뒤집혀서 적어놨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잔망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요거네. 두 개의 평면 거울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붙여놓으면 물체에서 나온 빛이 이쪽 거울에서 한번 비치게 되면 이 칠이 어떻게 되겠어? 좌우가 바뀐 상으로 보이겠지. 이게 다시 한번 또 이쪽으로 빛이 오다가 이쪽 거울에서 다시 반사가 되면 원래 모습의 상으로 보이게 된다. 자, 이렇게 잔망경을 어디에 사용할까? 잠수함 같은 곳에서 물 위를 살펴볼 때 혹은 담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 그 뒤에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잔망경을 이용을 하면 그 높은 곳이 막혀 있는 그 건너까지도 볼 수 있겠다. 요게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과 그 이용 전신 거울, 자동차의 후방 거울, 그 다음에 잔망경 등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봅시다. 이번에는 거울을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을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볼록 거울 봅시다. 자,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 이 볼록 거울 앞에다가 물체를 놓게 되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의 상이 생긴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볼록 거울에다가 어떠한 물체를 놓으면 물체보다 작은 상, 그리고 바로선 상. 바로선 상 뭐야? 뒤집히지 않은 똑바로 선 상에 생기게 된다. 그리고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이렇게 작아지게 된다. 이 볼록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요게 바로 뒤에 나오는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은 오목 렌즈에 생기는 상의 특징과 같습니다. 그 뒤에서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거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볼록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 오목 거울에 생기는 상들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둬야 뒤에서 나오는 오목 렌즈에서 생기는 상, 그리고 볼록 렌즈에서 생기는 상을 비교를 했었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을 알아두고 오목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을 알아둬야만 뒤에 나오는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상과 헷갈리지 않다. 자,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 항상 물체보다 여기 작고 바로선 상이 생기고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이게 볼록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오목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의 특징을 봅시다. 자, 이렇게 오목 거울 앞에다가 물체를 놓게 되면 상의 특징이 거울에 가깝냐, 조금 떨어져 있느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상이 생기게 된다. 먼저 물체가 오목 거울 가까이에 있었을 경우에는 물체보다는 더 크고 바로선 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자, 특징 봅시다. 오목 거울 가까이 선 상은 가까이에 있는 물체의 상은 물체보다 큰 상이면서 바로선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체가 이 거울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 바로선 상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체가 이 거울로부터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물체보다 큰 상, 그리고 거꾸로 선 모습의 상이 생기게 된다. 자, 가까웠을 때는 바로 선 상, 그런데 조금 멀어지게 되면 상이 뒤집히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가 더 멀리 떨어졌어. 이 거울로부터 물체가 더 멀리 떨어지게 됐어. 아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이 물체보다 상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거꾸로 선 상이 생기게 된다. 자, 오목거울은 조금 더 복잡하지, 볼록거울보다. 가까울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기고 조금 더 떨어졌어. 그랬을 때는 물체보다 큰 상인데 거꾸로 선 상이 생기게 되고 아주 멀리 떨어졌을 경우에는 물체보다는 작으면서 거꾸로 선 상이 생기게 된다. 이게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의 특징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렌즈의 상과 구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렌즈에 의해 혹은 볼록렌즈에 의해는 생기는 상의 특징을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이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에 생기는 이 상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면 이 볼록거울에 생기는 상은 오목렌즈에 생기는 상과 같겠고 이 오목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볼록렌즈에 생기는 상의 특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기 나오는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을 잘 기억만 해두면 그걸 갖다 그대로 렌즈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볼록거울과 오목거울 이용. 볼록거울의 이용을 보면 자, 이게 볼록거울이지. 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왔었을 경우에 어떠니? 이 반사된 빛이 퍼지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겠다. 볼록거울은. 그래서 볼록거울에는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라고 했지 여기.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 그렇기 때문에 빛도 퍼지고 작은 상이 생기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보는데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안거울이라고 하는 편의점 가보면 편의점 중간중간에 보면 높게 진열대가 있다 보니까 그 진열대 뒤에서는 손님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안 보이니까 그 뒤쪽에 볼록거울을 설치를 해놓으면 이 카운터에서 봤었을 경우에 여기가 카운터고 여기가 큰 선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뒤쪽에 볼록거울을 세워두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있지.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이 진열대로 가려져 있지만 빛이 퍼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카운터 뒤쪽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이러한 보안거울이 볼록거울로 되어 있고 도로 안전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된 도로가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보일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볼록거울을 설치를 해놓고 이쪽에도 볼록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여기의 빛이 이쪽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운전을 해갔을 때 뛰어오는 어린아이, 자동차 아니면 오토바이 같이 사각이라고 하지 보이지 않는 각에 있는 물건들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사람이 자전거가 오네?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속도를 줄이겠지. 그러니까 도로 안전거울을 이용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자동차 측면 거울이 볼록거울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 이쪽에 측면 거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동차 도로가 있겠지. 그러면 이 뒤쪽에서 오는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어디? 운전석 쪽으로. 자동차야? 이런 식으로 빛이 운전석으로 들어오게 되면 넓은 범위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이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도 이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뒤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 자동차 측면 거울을 블록 거울로 만들어서 뒤쪽에 오는 차가 얼마만큼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동차 측면 거울 밑에 요 부분에 흰색 부분으로 보통 적혀져 있어요. 흰색으로. 거기를 자세하게 보면 실제 보이는 자동차가 조금 더 가까이에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볼록 거울의 특징이 뭐야? 작은 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뒤를 봤었을 때 상이 작게 보여. 요 상이 옆에 있는 차의 상이. 그러니까 뭐야? 자동차가 멀리 있네 하고서 이쪽으로 차를 이렇게 틀게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가까이에 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상이 작게 보여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문구가 이쪽에 적혀져 있다. 볼록 거울 이용하는 방법, 여기 보안 거울이라든지 도로 안전 거울, 그 다음에 자동차의 측면 거울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목 거울의 이용 봅시다.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물체보다 더 큰 상이 보이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빛을 모으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체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는데 이 오목 거울을 이용을 하겠다. 여기 보면 태양열 조리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오는 태양빛을 어디로? 이 한 곳으로 모으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모은 빛이 요 부분 여기에다 냄비 올려놓고 빛이 모아지니까 열이 발생하면 여기에 라면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손전등의 반사판이라고 했지. 손전등 안쪽을 이제 손전등을 꺼놓고 밝은 빛에 넣고 안을 보게 되면 사각형의 반짝반짝하는 거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점, 즉 초점에서 나온 빛을 나란하게 나아가게 하는 성질을 이용한 게 이 손전등의 반사판이 되겠다. 그 다음에 화장용 거울을 보게 되면 오목 거울로 되어 있지. 그래서 마스카라 같이 아니면 아이라인 같이 아주 정교하게 얇게 화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눈이 생각보다 작지. 그렇다 보니까 어때? 이 오목 거울을 이용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이 더 크게 보이겠지. 그러면 확대된 상을 보면서 우리가 미세하게 작은 그런 붓질, 터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화장용 거울의 경우에는 오목 거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대나 자동차 같은 전조등, 그러니까 전조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라고 하는 빛이 나오는 부분을 전조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오목 거울이 되어 있다. 등대는 뭐야? 밤에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지, 배에서는. 깜깜하니까. 그때 이 등대에서 빛을 멀리까지 쏴주게 되면 그 빛을 보고 밤에 길을 잃은, 안 보이는 배들이 그 불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 멀리까지 빛을 보내는 장치가 등대잖아. 그 안에는 오목 거울로 되어 있다. 자,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도 있어. 빛을 여기 모으는 성질도 있는데, 초점에서 나아가는 빛을 나란하게 멀리까지 보내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등대에서
오목거울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동차의 전조등에서도 오목거울을 이용하게 된다. 다음 빛의 굴절과 렌즈. 빛의 굴절. 굴절이 뭐야? 굴절.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휘어지는 것을 굴절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빛이 어느 한 물질에서, 자 여기 봅시다. 한 물질이 그리고 다른 물질로,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을 할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는 공기고 밑에 부분은 물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공기라는 부분과 물이라는 부분이 다른 물질이지. 이 다른 물질에서 이 빛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평행한 거죠. 이 부분이 평행한 건데 지금 어떻게 되니? 빛이 이 밑에 쪽으로 법선 쪽으로 꺾여져 가는 현상. 이게 빛의 굴절이야. 즉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이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그럼 왜 빛의 굴절이 왜 일어날까? 보니까 여기에 물질이 공기와 물로 다르지. 각 물질에서 빛이 진행할 때 속력이 다르게 된다. 이 공기에서 빛이 직진할 때의 속력과 물속에서 진행할 때의 속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속력 차이로 인해서 이 경계면에서 빛이 굴절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가상의 선을 그을 거야. 그걸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선이라고 할 건데, 자, 입사광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굴절이 일어나면서 굴절광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랬었을 때 이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굴절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랬었을 때 이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이 입사각이 이렇게 커졌다. 입사각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 그렇게 되면 굴절각도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는 거지. 즉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질 거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게 된다. 이게 이제 빛의 굴절이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냐면 물속에 누가 이제 바닷가에 갔었을 때 친구가 물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속의 다리는 실제보다 짧아 보이는 빛의 굴절. 그리고 이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해봐. 투명한 유리에 물을 3분의 2 정도 담가 놓고 젓가락을 한번 집어넣고 보면 젓가락이 꺾여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위에 부분하고 이 물에 잠긴 부분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에 이제 꺾여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 되겠다. 물이 든 둥근 어항의 뒷편에서 쳐다보게 되면 물체가 확대되어 보이는 것도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 될 거고, 자, 한여름 도로에 햇빛이 강한 날 멀리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 즉 사막에 보면 신기루라고 하는 것들 혹은 아지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공기의 온도차에 의해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야. 이렇게 밖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머그컵 안쪽에 동전을 집어넣고 가까이서 이렇게 여기에서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뒤로 점점 이동을 하면 아까 보이던 동전이 어느 순간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물을 부으게 되면
안 보이던 동전이 보이게 돼. 왜 그럴까? 이 빛이 굴절을 일으켰기 때문에 안 보이던 동전이 보이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굴절을 이용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목렌즈 봅시다. 자, 오목렌즈가 뭐야? 이런 것들이 오목렌즈지. 이 가액 부분의 두께와 가운데 부분의 두께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가액 부분의 두께가 더 두꺼우면 오목렌즈라고 부를 거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의 두께와 끝에 부분의 두께를 비교를 했었을 때 가운데 부분의 두께가 더 두꺼우면 볼록 렌즈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볼록 렌즈가 되겠지. 이런 것도. 왜? 가운데 부분이 더 두껍기 때문에. 자, 오목렌즈. 오목렌즈로 물체를 보게 되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의 상이 생기며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이거 어디서 봤지? 앞장에 뭐와 똑같아? 볼록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의 특징과 같겠다. 뭐와 같아? 볼록 거울. 오목렌즈에 생기는 상의 특징.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의 상이 생긴다. 렌즈와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진다. 뭐와 같아? 볼록 거울에 의해서 생기는 상의 특징과 오목렌즈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같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록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 볼록 렌즈의 경우에는 물체와 이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습의 상이 생기게 된다. 우선 볼록 렌즈가 물체에서 가까울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렌즈와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 자, 여기에서 렌즈에서 조금 더 물체를 떨어뜨렸어. 볼록 렌즈와 물체를 조금 더 떨어뜨리게 되면 물체보다 큰 상, 그렇지만 거꾸로 선 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 이거 앞장에 뭐랑 같아? 그렇지. 오목 거울의 상과 특징이 같지. 볼록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의 특징과 오목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같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어디에 적용을 하면 된다고 했어? 오목 렌즈에. 그리고 오목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놔서 어디에? 볼록 렌즈에 생기는 상에다가 갖다 붙이면 돼. 알겠지? 자,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같고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같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서로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자, 렌즈라고 하는 것은 빛의 굴절을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꿔서 사용하는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 사진기, 안경, 콘택트 렌즈 등에 이용을 하게 될 건데 먼저 오목 렌즈 봅시다. 오목 렌즈는 여기 빛이 나가다 이렇게 퍼지네? 바깥쪽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어. 그랬기 때문에 빛을 퍼뜨리거나 물체를
축소하여 보는데 이용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자동차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조등이라고 하는 헤드라이트라고 하는 그 밑에 부분에 조그맣게 작게 좌우에 라이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조등 밑에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안개등이야. 그래서 빛을 멀리 퍼뜨리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꼈었을 때 실제적으로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게 되면 바로 앞에도 안 보이겠지. 그러면 위험하겠지. 그러면 앞에 운전하고 있는 차들이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들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개등에 있는 렌즈가 오목 렌즈로 되어 있어서 빛을 멀리 이렇게 퍼지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자동차의 안개등. 안개등이 뭘로 되어 있다? 오목 렌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퍼뜨리게 된다. 그 다음에 갈릴레이 망원경이 있네. 갈릴레이 망원경의 경우에는 여기 물체를 바라보는 대물 렌즈로 물체의 모습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이쪽으로 모이게 되지. 대물 렌즈, 볼록 렌즈니까 한 곳으로 모이게 된 것을 이 접안 렌즈가 뭐야? 눈과 닿는 부분의 렌즈를 접안 렌즈라고 하지. 그러면 이 접안 렌즈는 오목 렌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나란하게 나아가게 해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이게 접안 렌즈가 뭘로 되어 있어? 빛을 나란하게 가게 해서 오목 렌즈로 되어 있다. 이게 갈릴레이 망원경이 될 거고, 볼록 렌즈의 경우에는 빛을 이렇게 모으지. 그러거나 혹은 확대하여 보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쓰는 돋보기. 혹은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돋보기 가지고 조그만 물체를 보는 실험. 개미 다리를 쳐다본다거나 혹은 검은색 종이에 햇빛을 모아서 이 초점 모아서 태워보기도 했을 거야. 그거 생각하면 될 거야. 빛을 모으거나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볼록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망원경에 볼록 렌즈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케플러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 대물 렌즈가 볼록 렌즈예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모으게 될 거고, 이 접안 렌즈가 아까 갈릴레이 망원경은 오목 렌즈로 되어 있는데 이 케플러 망원경의 경우에는 접안 렌즈가 볼록 렌즈로 되어 있어. 그래서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케플러 망원경 같은 경우는 빛을 모으고 접안 렌즈가 빛이 잘 보이도록 여기서 확대를 해주게 된다. 이게 케플러 망원경이고, 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현미경에도 마찬가지로 볼록 렌즈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아주 작은 물체 혹은 세균같이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균 등을 볼 때 이러한 현미경을 이용을 하게 된다. 이 현미경에 볼록 렌즈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시와 원시의 교정 봅시다. 자, 근시는 이 근자가 가까울 근자야. 그렇기 때문에 근시라고 하면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상태를 근시라고 해. 가까운 곳은 잘 보여. 그런데 먼 곳은 잘 안 보이지.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원시라고 보면 될 거야. 대부분. 그래서 가까운 곳은 잘 보여. 그런데 먼 곳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오목 렌즈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빛을 분산시키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3학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상이 맺히는 것을 어떻게 망막에 상이 맺히는 그 거리를 이 오목 렌즈를 이용을 하면 근시도 어떻게 먼 곳은 잘 안 보이는 게 먼 곳도 잘 보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시가 있네. 이 원자가 뭐겠어? 멀 원자야. 그래서 원시라고 하는 개념은 먼 곳은 잘 보여. 그런데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상태를 원시라고 볼 건데, 대부분
노인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원시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 원시의 경우에는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시력을 교정을 하게 된다. 자, 근시, 원시까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빛의 반사, 반사의 법칙과 평면 거울에 의한 상, 그리고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 그리고 빛의 굴절, 오목 렌즈에 생기는 상과 볼록 렌즈에 생기는 상의 특징 등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거기에서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의 이용, 그 다음에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생기는 상을 어떻게 실생활에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에 의해서 그러한 렌즈를 이용한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이라고 하든지 그러한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이 예까지도 잘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